여기서 강조할 게 있죠. 그라울러라는 항공기입니다. 카라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도이자 남미에서 방공망이 제일 강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베네수엘라 스스로가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많은 대공 레이더, 그 다음에 대공 미사일들을 배치해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세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항공모함이 있어도 우리는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허풍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기에 대학생들이 붙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붙으면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란인 중에서 700만 명 이상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아 상태에 직면했다. 와, 기본 식료품 계란이랑 우유 사는데 월급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태국 수린지방 국경지방에서 하는 이제 그 작전 중인 VT4 전차가 터졌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군이 이 전차를 파괴시킨 걸로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를 쏘다가 알아서 대포가 터진 것이죠. 태국은 싼 거 샀다가 이제 망신을 당한 거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중국은 태국한테는 전차를 팔고 캄보디아한테는 이 전차를 부술 수 있는 미사일을 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 연구소 시간입니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단 한 명, 단 한 대의 전투기 손실도 없이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하는 영화 같은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먼저 거리를 보자면 이번 작전이 일어나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그 다음에 워싱턴 DC와 뉴욕까지 거리를 보시면 이제 대충 요쪽에 되죠.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3145km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구글 지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군용기로 한 번만 갈아타면 헬기 하나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결과였다. 너무 미국의 앞마당이다.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플로리다까지 그렇게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700~800km고 비행기로 타면 한 1시간 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대단하긴 대단하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붙어있는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러시아는 이게 실패해서 전쟁을 4년 동안 했고 미국은 3시간, 4시간 만에 성공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저브, 그러니까 절대 결의 작전이라 했는데 이 결의라는 거에 대해서 애매해가지고 제가 미국 분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반드시 이거를 풀겠다, 즉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확보해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넘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2시 1분에 시작돼가지고 6시 전에 끝났다 해서 3시간,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미국 내 공군기지 15개 기지 이상에서 150대 이상의 비행기가 출격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근처의 푸에르토리코라든가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서도 군용기가 출동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향해가지고 그 헬기랑 전투기 150대 이상인데, 이때 가장 유명한 것들이 아무래도 F-22 랩터라든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있고, 슈퍼호넷과 그라울러라는 것들, 그 해군 함재기가 중요합니다. 해군 함재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사실 요 근처에서 USS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계속 이제 훈련도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박들을 납포했는데, 옛날에는 드럭포트라 해가지고 마약을 밀수한 걸 의심하는 소형 선박 같은 거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유조선까지 납포를 하는 게 전쟁 직전까지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전쟁 시작할 때 이 포드 항모에서 슈퍼호넷과 그라울러라는 두 가지 이제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미국 공군이랑 같이 작전했는데, 여기서 강조할 게 이제 그라울러라는 항공기입니다. 카라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도이자 남미에서 방공망이 제일 강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베네수엘라 스스로가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많은
대공 레이더, 그 다음에 대공 미사일들을 배치해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세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항공모함이 있어도 우린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허풍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게 더 쉽게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약간 수위를 조정하자면 정말 허풍이 너무 심했다. 특히 여기서 중요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 정보 수집을 굉장히 잘해서 CIA는 카라카스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숨어있던 대통령국 정보를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정보 자산들도 많이 썼지만 CIA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어디 있고 어느 지역을 공격해야 될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드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드 작전은 SEAD 뭐 그 방공망 제압 작전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레이더 부수고 대공 미사일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작전인데 요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성공한 나라는 역시 또 미국이라서 그라울러라고 하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이 카라카스 전체의 방공 레이더를 다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전으로 뭐 이렇게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건가? 예,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푸시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합니다. 일단 전자적으로 이제 조져가지고 자기가 오는 걸 못 알아채게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는 미사일로 하는데 여기에 그라울러랑 또 활약을 한 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미국의 우주사령부와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이 컸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작전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카라카스 시내의 송전망이라든가 발전소를 해킹해서 동네 전체를 다 정전시켰다고 해요. 전기를 끊었다. 네, 그거 할 때 사이버 해킹을 사용해서 미국의 우월한 그 전기나 사이버전 능력으로 해킹을 한 다음에 부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촬영 시점에서는 잡혀가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사진만 있고 체포 당시의 상황은 사실 트럼프의 멘트 말고는 사실 자세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데이터포스가 이 대통령궁에 들어가가지고 마두로가 잡혔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패닉 룸이라고 해가지고 VIP가 숨을 수 있는 강철로 된 그 보호시설이 있는데 보호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데이터포스가 그를 잡아가지고 저항 없이 압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사건이 조금 지나가지고 밝혀졌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호위하던 여러 용병 그 다음에 친위대들이 뭐 80명 이상 데이터포스에 사망을 했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쓸려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이제 마두로 대통령과 데이터포스는 이 공해상에 USS 이오지마라고 하는 그 미 해군의 상륙함에서 이제 옮겨진 다음에 한 번 더 옮겨서 지금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제 곧 뉴욕에서 마약 문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전을 처음 시작한 게 새벽 2시 그리고 마두로가 뉴욕에 도착한 게 현지 시간으로 4시 30분이었다고 해요. 와, 얼마나 빨리 그다음 얼마나 정광석화까지 일어난 작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기자님 이게 작전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인면 손실 없이 이 작전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건가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미국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의심받았던 것들을 그 완벽하게 증명하고 미국의 실력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포라고 해가지고 자기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모시기 하겠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느낌인데 네,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 이 욕이 있어가지고 결국 자신과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파워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게 좀 과격하긴 해도 이러면서 전 세계 국가 특히 아메리카 국가들한테 미국이 아직 남미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의도했고 멋지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기자님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베네수엘라가 저도 기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강력한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미사일 전자전, 뭐 레이더 이런 걸 갖추면서 카라카스를 정말 요새화해서 미국도 쉽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도. 근데 중국제, 러시아제 방공망과 군사 무기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이번에 폭격으로 파괴된 겁니까? 네, 일단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구성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JY-27, JYL-1, 뭐 FKC 이런 중국제 레이더들, 그 다음에 러시아제 S-300VM 대공미사일과 그 다음에 퉁구스카라는 러시아제 미사일과 대공포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국산 레이더들이었는데 JY-27A라는 레이더가 지금 10몇 개가 베네수엘라 전토에 깔려 있어요. 이 레이더의 특징은 중국이 말하기에는 이게 안티 스텔스 레이더다. 네. 쉽게 말해서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 침투를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요거를 중국에서 마두로가 수입을 했을 때 직접 시찰하면서 이게 잘 만들어졌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미국이 침략할 수 없을 거라 했는데 다 틀렸죠.
핵심은 전자전과 사이버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전자전과 사이버전을 할 때 그냥 했다라고 하면 단순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과 여러 가지 자산이 그 정확하게 타임라인에 맞춰가면서 싱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밍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누가 미사일을 한 2, 3초 정도 느리면 이걸 알아채고 바로 레이더를 꺼버리고 이러면 꺼진 레이더를 공격하기가 켜진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쵸. 이런 타이밍을 맞춘 능력이 미국이 세계 최고이다. 그래서 EA-18G 그라울 항공기의 집중 제밍으로 레이더를 말살했는데 레이더에 대해서 제밍 신호를 하면 그 레이더가 뭐 스텔스를 탐지하느니 어쩌니 해도 결국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방해 전파가 있으면 제대로 된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럼 레이더를 꺼야 되잖아요. 그럼 끄면 방공망이 뚫리는 것이고 방공망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켜고 있으면 위치가 계속 노출되니까 미사일을 쏘가지고 격파당하는 이 전형적인 방공망 제압 작전에 당했고 러시아나 중국 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레이더만 팔고 이런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거는 팔지 못하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군이 무등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 자랑할 때 F-35 스텔스 전투기도 떨어뜨린 안티 스텔스 방공망이다 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원래 이 목적은 그런 미국이 전자전을 하거나 제밍을 할 때 그걸 탐지해서 먼저 쏴서 떨어뜨리는 목적인데 그게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전의 특징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남의 눈에 띄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무기인지 상대방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 해도 스텔스기는 그 레이더를 알 수 있으니까 나를 탐지하기 전에 뭐 다른 자기가 이제 다른 수단이라든가 꼼수를 써서 막거나 부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그래서 방어하는 측도 숨어서 다녀서 숨은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 아하. 공격하는 사람도 이제 적한테 안 들키게 노력하듯이 요걸 좀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JY-27A 요런 레이더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텔스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최대한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레이더 파장에 관련된 겁니다. 중학교 수준의 그 과학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파라는 게 파장이 있습니다. 빛도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가 있는데 고주파수, 뭐 저음역수에서 낮은 목소리랑 높은 목소리가 있듯이 전파도 고주파, 저주파가 있는데 스텔스기는 아무래도 제일 큰 목적이 전투기한테 일단 걸리지 않아야 돼요. 전투기니까 같은 그 표적한테 이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전투기 레이더는 파장이 짧다. 그래서 고주파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밴드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중국이 자랑한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주파수가 훨씬 높아가지고 너는 낮은 주파수만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내가 주파수를 높게 하면 너는 레이더에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파수 파장이 길어지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스텔스기한테 스텔스 도료 페인트 같은 거를 엄청 두껍게 발라야지만 이런 레이더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역발상으로 파장이 길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들 눈에 잘 띄는 것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피커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원리를 역이용해서 이번에 당했던 것이고 중국 레이더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사일들도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S-300VM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좀 야심차게 만든 미사일 디펜스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탄도미사일도 다 격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요격이 가능하다고 자랑했는데 뭐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소식도 없어요. 심지어 요거보다 약간 더 작은 부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크 대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베네수엘라의 전기를 끊거나 아니면 레이더가 꺼져도 자기 혼자서 레이더랑 미사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했냐? 다른 애들 다 공격하기 전에 얘부터 제일 먼저 공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파괴된 흔적이 나온 게 이 부크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 대공포. 요거는 바로 파괴를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게 터졌다고 지금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알려졌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몇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요 지금 푸에르토리코 근방이나 이런 데서 지금 SNS에 뭐가 올라왔냐면 가오리 같이 생긴 드론이 이륙하는 게 올라왔어요. 이게 RQ-170 센티넬 드론입니다. 이 센티넬 드론은 일명 별명이 칸다르의 괴수, 칸다르 비스트라고 돼 있는데 칸다르
얀마르가 어디냐면 여기 봤을 때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저항 세력을 찾을 때 쓰는 스텔스 드론으로 개발된 게 바로 이 센티넬이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그 어떤 항공기보다 제일 스텔스 기술이 우수합니다. F-35나 F-22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안 잡혀요. 얘는 고주파든 저주파든 다 안 잡히는 레이더로 찾아낼 수가 없다. 없죠. 없는 것들이 이 카라카스 상공을 비행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정찰 자산이랑 그다음 위성, 그다음에 공격 자산이 아주 잘 조합돼 있어서 내가 누구를 잡아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공격할지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게 잘 조직된 것을 키체인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 키체인을 엄청나게 빨리 시간을 단축시킨 것을 이번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키체인은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라크전 기억하신 분들이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기억할 건데 1991년에 1차 이라크전이 벌였을 때 누구를 찾아서 파괴해야 됐다. 결정을 한 다음에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 3일이었는데 테러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드론이라든가 위성 이런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1시간 단위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번 전쟁에서 미국 해군과 공군이 키체인을 사용한 것들은 거의 분 단위로 거의 명령이 실행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표적을 공격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사건이 끝날 수 있었다. 단순히 미국이 미사일을 많이 쓰고 무기를 많이 썼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란티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미국 쪽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팔란티아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국 국방부도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팔란티어의 서비스 중에 고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잘 쓰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쟁용 우버 같은 거예요. 우버 택시 기사나 아니면 우리 카카오 택시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중앙 서버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적해서 이 거리의 손님은 누구한테 배정해야 되는가 이거를 자동으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배정하잖아요. 요거를 엄청나게 고도화시켜서 A 표적은 F-22가 공격하고 B 표적은 특수부대가 가고 이런 거에 대한 할당이 거의 초단위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 키체인이 극대화된 것이 이번 작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님 결국에는 지금 중국, 러시아 방공망, 미사일, 레이더 다 속수무책으로 미국한테 당하면서 정말 망신을 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무기가 형편없었다라는 게 증명될 걸 넘어서서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이 석유 관련해서 입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중국이 타격을 받은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랑 중국과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기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한테 수입하는 기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 미만이라 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점령됐거나 대통령이 잡혀갔다 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변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이게 베네수엘라가 지난 마두로 정권, 그 다음에 위에 차베스 정권 동안 정유 사업들이 발전이 못해가지고 생산량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 때문에 중국이 손해를 봤다. 요건 아니지만 거꾸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출된 원유의 95% 이상이 중국만 사갔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걸 사가가지고 어디에 썼냐? 이게 그 베네수엘라 기름이 중진류인데 이 중유 같은 경우에는 배의 가스터비라든가 터빈용 연료입니다. 그래서 군함 연료로 많이 쓰다고 해요. 군사용으로.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70만에서 100만 배럴 정도로 한 달에 받던 그 베네수엘라 기름이 지금 끊긴 걸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게 막 큰 내용은 아니다. 거꾸로 베네수엘라는 이제 중국 애들부터 이제 그 원유 수출이 막히니까 진짜 미국의 목줄이 잡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그냥 단순한 원유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남미 핵심 거점이고 이 거점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 냉전 시대 생각하면 쿠바 위기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소련이 잘 나갈 때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 미사일 기지 건설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로 해서 핵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이랬듯이 중국의 쿠바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구소련이 쿠바를 사용해서 미국을 견제하듯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친중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전략이 틀어졌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은 이 베네수엘라에 투자, 어떻게 보면 빚을 많이 지게 한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랑 담보 차양 구조로 해가지고 담보를 주고 석유로 갚는 식으로 중국이랑 베네수엘라 거래를 했는데 이게 다 끊어지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돈을 줬는데 나중에 몇십 년 동안 석유로 갚았는데 그거 정권이 바뀌어서 안 줘 하면 지금 돈 떼먹히는 거잖아요. 다 떼먹힌 거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180억 달러 규모의 미해수 채권이 발생할 것 같아. 중국이. 물론 중국이 뭐 180억 달러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근데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고 교두보가 없어졌다. 다시 중국은 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경제 전문가분들, 암호업 어떤 지정학 전문가분들도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살 때 위안화로 결제하게 하면서 달러로 지금 기름을 살 때 결제해야 되는 그 미국의 패권을 흔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깨진 게 크다고 얘기를 또 하시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마두로가 미국에 갔으니까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공식적 수반은 로드리게즈 부통령인데 이 부통령이 처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마두로단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강경 선언을 했고 미국과 싸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작년 노벨 평화상 받은 베네수엘라 출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은 뭐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긴 한데 베네수엘라 통치를 못한다. 근데 이분이 야당 1지도자였거든요. 반대로 지금 로드리게즈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협조할 것 같은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월 5일에 로드리게즈 대통령이 뭘 했냐면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원하고 이게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맥락을 종합해보면 이제 거래를 달러로 하겠다. 원유 거래를.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달러 석유를 살 때는 달러로 사야 한다. 네. 1970년대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발을 걸쳤는데 베네수엘라가 다시 달러로 결제할게요. 네. 팔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놓고 페트로달러로 가겠다고 하진 않았는데 은근히 그런 이제 달러 체제 복귀를 암시하고 있고 요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나 이런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가지고 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이 라인 자체가 아예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정말 이 군사적인 무기의 어떤 저열함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정말 많은 거를 좀 잃어버린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자기 앞마당인 남미에서 절대적인 자신들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과 가까운 국가에서는 그럼 미국이 베네수엘라 같이 강하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삼국지 천하 삼분지기 같은 전략을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저희가 또 기자님을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모셔서 한국 혹은 대만, 일본, 중국 이 아시아 지역에 미칠 영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도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란 전국에서 극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진압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시위인데 원래는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장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27개 주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마사드, 이란, 케르만사 등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정도의 그 몇십만 명 사는 대도시에 웬만하면 다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민주화 시위가 나온 건 거의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행은 이제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의 항의 시위에서 시작됐는데 그랜드 바자르는 역사가 1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치면 뭐 남대문 시장이나 광장 시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장사를 오래 했다는 것은 결국
공화국에는 그때 부자가 많다. 원래는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좀 지지하는 지지층이었어요. 한국에 딱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벤트에 갔을 때 항상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 방문해가지고 민심 들어보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한국에 정확하게 일정 도시에 비슷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제일 지지층이었는데 약간 위험한 발언을 제가 대신해드리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 전라도 광주시장에서 꺼져라 난리가 났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대구의 어떤 시장에서 약간 저는 지금 정치 중립적으로 말해요. 그 정도로 지지자들 중에서의 핵심 지지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시위라고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 환율이 너무 높고 생활하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붙으면고 일반 시민들이 붙으면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미 29분이 돌아가셨고 어린이 4명이 포함된 35명 이상 사망자가 있다고 하고 체포된 사람이 12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진압군도 이게 피해가 있어요. 보안군이 250명, 바스지 그러니까 민병 친이란 공화국 민병대 45명이 부상당했다. 굉장히 분노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이란에서 뭐 시위가 이루어질 때 이슬람 정부 정치적인 시위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동조를 안 했는데 경제적인 이슈가 되니까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 공화국 입장에서 종교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공화국에 대한 도전은 강력하게 진압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진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위대들이 파워가 더 커졌습니다. 자기들 명분이 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위자들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없던 구호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메이니의 죽음을 이제 독재자한테 죽음을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정권 교체네요 지금. 이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라를 아예 뒤엎자 정도의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 이전에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에서도 이런 정도의 구호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먹혔다는 거에서 이란 정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란 일반 국민분들이 그 지지층도 저렇게 돌아설 정도로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건데 이란의 최근 환율이 1달러당 132만 리알까지 치솟으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원이 지금 250원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뭐 어떤 실정이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10년 전이랑 비교할 것도 없이 2024년이랑 2025년 비교해도 진짜 엄청난데 2024년 초에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다고 합니다. 네. 2025년 12월에는 142만 리알이었으니까 1년 만에도 엄청나게 환율이 떨어졌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 42%에서 44%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72% 그러니까 전년 대비 1년에 72%씩 오르니까 사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요즘 대한민국도 물가 많이 오르고 환율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걱정 정말 장난이라고 할 정도의 그 엄청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MF가 올해도 이란은 4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핵이 핵심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체결되어서 환율도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했는데 핵 협상을 할 때 유엔을 그 중재를 하면서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푸는데 이란의 경제 제재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란이 뭐 핵 관련해서 물질을 확보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서 경제 제재가 심해진 거죠. 여기다가 2025년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다뤘었죠. 6월 12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그 핵시설 폭격까지 하면서 경제 손실이 2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석유 수출이 급감했다. 제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할 때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었다 이야기를 했듯이 이란도 경제 제재를 봤을 때 사실 원유 수입국이 또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이 최근 1, 2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합니다. 중국도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여기다가 이란의 또 다른 동맹국 러시아는 사실 얘들도 지금 같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원유가 주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제재를 피해서 수출해야 되니까. 내 거 팔기도 지금 힘드니까 러우 전쟁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이 안 도와주면 이란의 그 경제 수입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에 보면 이란인 중에서 700만 명 이상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아 상태에 직면했다.
와. 기본 식료품, 계란이랑 우유 사는데 월급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북한의 저 고난의 행군 때 이렇게 막 아사하시고 그 수준으로 좀 그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왜 그러냐면 이란의 하메이니 정권과 이제 김정일 정권 비교했을 때 농업이라든가 그런 통제 체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란이 원래라면 사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에 너무 커가지고 아, 이게 땅이 풍요로운 국가고 석유도 나는데. 다만 여기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입품들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 문제가 있으니까 인구 유출, 노동력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수준이 될 것이냐? 그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북한 고난의 행군 이전에 북한보다 경제 제재 이전에 이란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란의 지금 고위층들은 정말 잘 살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약간 인상이 진한데 파티하신 분들 보면 이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란 중동 전문 기자분들이 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는 더 세지고 있다. 모두가 굶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헤란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헤란 정권,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가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환율이 40배가 오르고 물가가 70%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1,500원 하던 환율이 1년 뒤에 1달러에 6만 원 되는 거예요. 음식값이 1년마다 막 2배씩 올라. 그럼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달러 벌어 가야죠. 어떻게 불법 입국자가 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그 영상 보니까 이게 휴지 한 조각 사는 거보다 그냥 종이 돈으로 저기 휴지를 쓰는 게 더 싸다. 예, 맞습니다. 야, 그럼 이게 정말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이란에는 지금 역대급 가뭄과 수자원 관리 실패로 물도 부족하고 전기 상황도 좋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나오는데 이란이 통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통계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란 사람들이 북한이랑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헤란 주요 댐, 그러니까 수도에서 수자원을 공급하는 댐들의 수위가 평년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개 주요 댐,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 댐 중에 하나는 완전 고갈됐고 하나는 원래 수자원의 100% 기준으로 8%밖에 지금 물이 없다고 해요. 여기에는 급수 위기가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20% 용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테헤란에 사람이 너무 많고 물을 많이 쓰니까 아예 테헤란에서 사람을 쫓아내고자 사람이 많으면 물을 많이 쓰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물이 모자라지면 테헤란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위기도 심한데 에너지 부족으로 11개 주정부에 업무 폐쇄 명령을 주고 이란이 산유국이긴 한데 그 정유 시설이 많이 발달된 건 아니라 가지고 자기들이 나온 기름을 자기들이 쓰는데 고품질 기름을 쓸 수 없어서 저품질 중유 사용으로 환경 오염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돌아가긴 한데 왜냐하면 기름이 있으니까 어쨌든 화력 발전소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염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기다가 수자원 관리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 지역을 개간, 그러니까 딱 사진만 봐셔도 이게 이란의 건조한 거를 알 수 있는데 과장됩니다. 실제로는 이란의 비옥한 땅을 많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을 좀 황량한 지역에다가 농장을 확장하고 하려면 물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과 저수지 이런데 초가 채취가 되면 뭐 싱크홀도 생기고 결국엔 장기적으로 다 황폐화가 가속화되거든요. 여기다가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랑도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물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뺏어가거나 니끼니 하는 이런 싸움들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도 불안정하고 농업도 불안정한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근데 이 와중에 시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쪽을 갈아엎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들어봤는데 국가가 이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을 국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하마스, 헤즈볼라, 탄도미사일, 핵개발하면서 제재 맞고 왜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외국에 퍼주냐 그런 대리 조직에 그것만 내부에 써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란의 국방 전략은 사실 이란의 주적이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는 어땠냐 레바논, 시리아 뭐 요르단이나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IS 이런 반군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 이슬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슬람 저항색들을 조직하거나 아니 무장단체 지원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요 주변을 다 청소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러니까 이 이란이 더 불안해지고 미사일도 맞게 되는 거고 이란의 지금까지 국방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되니까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내 삶을 위해 얘들한테 주는 돈 하지 말고 경제 협상하자 이런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 된 2024년에는 개혁 정치를 해서 막 경제도 혁신시키고 이랬는데 다 지켜지지 않았다 보니까 더 열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테헤란 그 지도층들의 부패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테헤란의 뭐 혁명수비대 뭐 자제들이라든가 권력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그 파티 벌리고 보트 빌려가서 놀고 이런 게 옛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SNS 시대가 보니까 남한테 과시하려고 많이 나오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더 열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자기들 막 이렇게 돈 쓰는 걸. 그래야지 돈 쓰는 맛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글라데시라든가 다른 비슷한 나라들에도 비슷한 사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팔에서 막 네, 네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기자님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부유층들이 몇 년 전에 이란 여성의 히잡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여성분이 이제 히잡 쓰는 걸 거부했더니 칼해를 해서 시위가 있었는데 특권층은 히잡도 안 쓰고 그냥 뭐 서방식으로 막 잘 살면서 본인들은 종교적 룰에 예외가 되는 다양한 갈등 원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종교 경찰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지나가면서 막 그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는 뭐 옷들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이란의 문화로 유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키지 않은 것들이 SNS로 드러나는 게 문제고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개인 부패가 아니라 그 이슬람 공화국 자체의 부패 이슈가 있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정부와 별개된 그러니까 이슬람을 지키고 하기 위한 하메이니 군대인데 광범위하게 자금을 유용하고 뇌물을 만드는 적폐가 있다고 합니다. 세탑 재단이라 해가지고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직접 관리한 재단이 재정이 불투명성이 있고 이게 해외에다가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해외 자산 비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메네이나 이런 애들이 잘못되면 이게 우리나라 이란의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해외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더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 진압군이 정부군이죠 어떻게 보면 이탈, 탈영, 명령 불복종을 보일 경우 측근 20명과 가족과 함께 수도 테헤란을 탈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특이하게도 러시아로의 망명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그 더 타임스 보도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하메네이랑 아들 얘가 20명이 이런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발동 조건 그러니까 플랜 B라고 하는 그 하메네이 망명의 그 전제 조건은 보안군이나 군 그러니까 이 시위를 막는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탈영을 하거나 할 때 진압을 해서 불가능해서 하메네이 숙소라든가 이런 걸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게 탈출한다는 게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메이니 개인 재산들이 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부동산 상태로 은닉이 된 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란 사람들 더 열받아 있죠. 그러니까 하메이니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자기가 도망갈 때 도피 자금 용도인데 그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란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럼 유사시에 튀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빼돌려서. 거기다가 하메이니 평소 성격에 대해서 서방의 정보 당국이 이야기할 때 편집증적이라고 하고 작년에 이스라엘 12일간 전쟁 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멘탈이 약해졌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12일 전쟁했을 때 다른 이제 그 혁명수비대 장군들의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하메이니는 다 살아남았던 게 얘가 너무 겁이 많고 옹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이스라엘이 그 정보 당국 이야기할 때 하메이니는 러시아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 베니 사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러시아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그럼 러시아는 하메이니 망명을 받아줄 것인가 이게 불확실하다는 뜻도 됩니다. 전 세계에 자기 받아줄 나라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러시아는 사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신경 쓰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러시아가 이란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베네수엘라 사태의 반복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산 방공책 이런 게 다 무력화됐거든요. 이것도 러시아가 몰래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러시아에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자 입에서 이란 지도자 하메이니는 모스크바밖에 도망칠 데가 없다. 요거는 사실 모스크바도 너는 불안하지라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스크바가 정치적인 판단을 사용해서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메이니가 러시아를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잖아요. 지금 핵 협상을 강요할 수 있거나 네. 혹은 핵시설이나 그 탄도미사일 만드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군사적인 움직임 압박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저번에 그 12일간 전쟁도 기습 공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저항 세력이 심해지니까 이란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반군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정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한국에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제가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플 TV에서 테헤란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란에 침투하는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 요원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시면 정말 이분은 거의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를 찍는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보전을 잘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영상이 정말 잘 나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망에 가진 게 좀 많고 이런 이유가 이스라엘은 유태교지만 사실 이란에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이 다민족 국가라서 이란의 주류 민족이 아닌 소수 민족들한테 또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락에서는 시위대가 보안군의 하얀병을 투척하고 정부 차량 방화 아니면 민병대 건물이 방화되거나 시탄 사격으로 해서 이제 쿠르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내전 형식의 총격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싸움도 있어서 내전도 준비해야 되고 이란과의 싸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이란의 인접국이라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입니다. 요거 저 조한범 박사님, 박현도 교수님, 성일관 교수님 하고 하면서 단계주로 회랑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특히 이란의 숨통을 끊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적 있어요. 예, 역시 이사님이 좀 기억력이 좋고 저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이 또 이스라엘이랑 친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격했을 때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라인으로 하는 건 방어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후방으로 공격해가지고 비행기가 테헤란을 저쪽에 경계를 해서 공항에 있다가 아제르바이잔 걸 용인해 준다. 그런 걸로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끝으로 이란의 이런 시위, 그다음에 어떤 반정부 시위, 체제를 전복하는 이 시위가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국 언론에서 이제 지금 하메이니 탈출 의혹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란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북한과 같은 체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SNS 다 쓰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불안감이 늘어난 거예요. 하메이니가 탈출할 수도 있다 하면 나도 이제 정권을 잡아볼까 이런 사람들이랑 반정부 세력들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서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정부의 핵심이 보안군이 무너지거나 탈영자가 많아질 경우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혁명수비대가 그래도 이란의 핵심 권력 집단으로서 진압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 혁명수비대가 나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일반 시민 진압에 나서면 민심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혁명수비대조차 이게 정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간을 볼 수도 있다.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혁명수비대 사령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의혹 자체가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 서부 지역에서나 국경 지역에서 국경 충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수민족 중심으로 한 반군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돼서 반이란 정부, 반이슬람 정부 투쟁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치위 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좀 진압이 이루어지면 이란 사람들은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본격적으로 원래 전력은 다 투입했는데 보안군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전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폭동이 장기화로 되는, 그러니까 내전으로 가기 전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폭동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더 줄어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 이란의 좀 행복한 자유와 좀 민주주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되면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태국 캄보디아의 2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태국은 일방적으로 캄보디아군을 공경으로 몰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태국군의 주요 전투와 캄보디아군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휴전인데 휴전이 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이 캄보디아 태국 사이 이 국경지대에서 광범위적인 폭격이 있었는데 12월 8일 2차 교전이 일어난 첫날부터 F-16이 이제 전투기가 본격 투입되고 12월 13일에는 그리펜 전투기가 추가 출격,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시점에서는 우리 카이가 만든 T-50TH 훈련기도 전투 임무로 변경돼가지고 캄보디아 국경 지방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앙코르와트라든가 국경 근처에 있는 관광객 근처까지 이제 중심 타격이라 해서 이 후반까지 타격을 했었습니다. 지상 작전은 12월 10일 날 사따 작전을 개시해가지고 태국 육군이 캄보디아 이 국경을 넘어서 포이펫이라든가 이런 바탄방 지역까지 밀고 들어갔다고 해요. 이때 태국 해군이 발음이 좀 어렵는데 뜨랏 이탑 파이리, 솔직히 제 발음이 너무 어렵던데 이게 뭔 작전이냐면 여기 보면 뜨랏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국경 지방인데 요 앞바다에서 캄보디아를 향해서 포격을 향해서 해군까지 합세하는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국경 지방의 핵심 진지를 잘 점령을 해서 지금 현재 휴전 시점에서는 태국이 이 국경 지방의 진지 중에서 유리한 고지라고 할 수 있죠. 적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점령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민간인은 한 30명 이상 사망하고 캄보디아군은 거의 100명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확실합니다. 캄보디아군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 여러 기라든가 군사령부들이 많이 점령이 됐고, 태국군은 인명피해는 이 와중에서 26명이 사망했고 4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사망자 명단들 나오고 이제 태국의 국립묘지라든가 이런데 아마 다 명단이 공개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이 사상자 수가 많지 않은데 난민은 굉장히 많았어요. 양국 합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국경 지방에서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현재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그냥 전투가 길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전투가 길어졌다면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가 이 난민 문제를 좀 몸살을 앓았을 겁니다. 다행히 빨리 끝났으니까 다행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와중에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군의 VIP 경호 훈련을 제공을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와중에도 철수하지 않고 훈련을 제공했다가 태국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뭔가 분쟁이 되는 어떤 사원을 캄보디아영으로 이제 인정하는 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태국 국민들이 반발이 많았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왜 캄보디아군을 지원했고 이로써 태국과의 관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태국을 여행을 한 번이나 하신 분은 태국이 얼마나 친일 국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방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해도 이제 일본 차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많이 있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단순히 차가 많고 이런 정도를 지나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태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과 연합군을 할 정도의 그런 친밀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친일 국가였다. 일본 제국군과 태국 왕국이 연합군을 이뤘어요. 연합군 수준이야. 예. 동맹국. 물론 태국이 훨씬 약하니까 일본군이 그때 쉽게 말해가지고 그 일본 헌병이 뭐 깡패 행패도 부리고 뭐 점령군 행사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둘 다 동맹국 동등한 지위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친일 국가였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태국 한 나라만 잘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영향력을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태국이 친일 국가지만 캄보디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랑 그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될 거는 일본 육상자위대 중앙즉흥연대가 캄보디아 왕립군의 VIP 보호훈련을 제공했다는데, VIP 보호훈련이 뭐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대통령궁 상원의장 훈센 상원의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캄보디아의 독재자였는데 대통령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약간 상황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공격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격술이라든가 격투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호 훈련을 제공했는데, 이게 처음 제공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경호 훈련 2기 훈련 시간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방에서 캄보디아군과 태국군이 서로 전투를 하는 와중에 일본 자위대는 이 프놈펜 시내 수도에서 캄보디아군을 훈련시켜줬다는 게 알려진 거죠. 알려진 게 뭐 첩보를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일본 자위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졌는데, 캄보디아 쪽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 둘 다 공유를 하면서 캄보디아는 일본이 우리 편이다, 국가 다르게 캄보디아를 도와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태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열받는 일인 거예요. 이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고 결국에는 외교 문제로 비하는 안 되는데 그 일본의 그 자위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사진이 삭제됐으나 그 원본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 외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것이고, 우리도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 둘 다 교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물론 범죄자 승리라든가 뭐는 우리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있긴 한데 선량한 그 우리 교민분도 많거든요.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캄보디아에 범죄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리에 잡고 이제 정당하게 일을 하시는 우리 국민도 있으니까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 관계는 있어야 돼요. 물론 그래야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사기꾼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너무 신중하지 못해서 자위대를 파병하고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요걸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당장 이제 캄보디아를 적극으로 할 수는 없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이번 사건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태국 네티즌 분들의 어떤 언론사들의 그런 걸 찾아보니까, 아니 우리가 친하게 생각했던 일본은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는데 한국산 무기도 정말 잘 써먹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때리는 거 지지해주면서 한국이 우리의 친구 아니냐, 또 그런 지지 여론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한쪽 편을 무조건 들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문제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외교적인 영향력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이 여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도 신경을 쓰되 이제 일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중국은 태국에 VT-4 전차를 수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캄보디아에 대전차 미사일을 판매하다가 태국군에 노획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 지금 지원을 하면서 줄을 댄 건데, 중국산 무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다뤄봤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형편없이 지금 방공망 무기 무너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번 전쟁에 쓰인 중국산 무기들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중국도 사실 일본과 비슷한 실수를 한 거죠. 태국 군부가 사실 중국이랑 많이 친해서 VT-4 전차, Su-26T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의 중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입했는데, 핵심 문제가 된 게 VT-4 전차입니다. 요거는 노린코라고 하는 중국의 수출 회사에서 만든 수출형 전차인데, 태국이 K1A1 전차, 대한민국의 A1 전차랑 VT-4 전차 중에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VT-4를 샀어요. 더 싸가지고. 이거 태국 군사 전문가들도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싸서 샀다. 예, 한국 거보다 싸서. 우린 이미 K2가 있는데 K2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K1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 걸 샀어야 되는데. VT-4가 더 쌌다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약 490만 달러이고 60대 이상이 태국 육군에 배치됐는데, 12월 12일, 13일 한창 국경 지방에서 전투 중에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태국 수린 지방 국경 지방에서 하는 이제 그 작전 중인 VT-4 전차가 터졌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군이 이 전차를 파괴시킨 걸로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를 쏘다가 알아서 대포가 터진 것이죠. VT-4 전차의 주포는 125mm 주포라고 하는데 200발 정도의 수명이라 해서 서방 측이나 대한민국의 전차포 대비 3분의 1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성능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무기를 했으니까 태국은 싼 거 샀다가 이제 망신을 당한 거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중국은 태국한테는 전차를 팔고 캄보디아한테는 이 전차를 부술 수 있는 미사일을 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 시전 배치된 최신형 미사일로, 이게 태국군이 진지를 점령하다가 캄보디아군이 버리고 간 미사일을 보니까 이게 중국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최신형이었습니다. 사양이 6에서 10km 사거리, 그 다음에 장갑 관통 능력이 철판 1m를 뚫을 수 있어서 VT-4를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캄보디아군이 이걸 버리고 이것과 진지를 같이 버리고 도망가서 태국군이 이거 공짜로 얻게 되고 중국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언제 어디서 팔았냐. 근데 이게 GAM-102LR이라는 미사일이 2025년 처음 공개가 됐거든요. 최신형 미사일입니다. 그런 걸 팔았어요? 그거를 버렸다는 것도 정말 레전드긴 한데, 자칫하다가는 이제 중국산 미사일로 중국산 전차가 파괴되는 걸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냐면, 캄보디아군이 워낙 능력이 없어서 했다 이야기 하나랑, 최신형 미사일이고 성능상 스펙은 좋은데 캄보디아군이 이걸 못 믿어가지고 그냥 버렸다.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핵심은 중국은 무기 수출할 때 윤리상으로 잘못된 예를 한 것이기도 하고, 성능도 이제 증명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죠. 이 외에도 TH-3 라든가 아니면 KS-11 대공 미사일 등 캄보디아군이 그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무기가 있는 중국산 무기가 있는데, 얘들도 그렇게까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크게 활약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산 무기가 탱크가 포를 쏘다가 자체 폭발, 셀프 폭발한 거. 우리 그 핸드폰 보면은 갑자기 불 붙어서 터지듯이.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캄보디아는 그 탱크를 부실 수 있는 무기를 또 판 거고. 네, 중국은 중국은. 예, 예, 예. 이렇게 중국이 비판을 받는 와중에 또 우리나라 태국 공군은 한국의 T-50TH 훈련기, 고등훈련기를 전투 임무에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야 이게 역시 T-50이 단순히 훈련기가 아니라 유사시에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전투기다라는 걸 또 증명했다고 하는데 또 뭐 KGB를 썼나요? 또 어떤 또 활약이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나서 이번에는 KGGB를 안 썼고요. 이게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했는데 T-50을 사용해가지고 동원했다는 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12월 24일에 바탄방 지역, 요 지역의 그 근처에서 T-50 작전이 그 폭격 작전이 확인되었고 26일쯤에 태국 공군이 인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의미가 중요합니다. 태국 공군은 T-50 외에도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F-16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태국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습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존 전투기들이 숫자도 적고 가동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T-50을 수입했을 때 그냥 마른 T-50 트레이닝 버전이라고 했는데 내부 장비는 FA-50 그러니까 전투 버전으로 수입한 거거든요. 태국도 남의 유복을 좀 신경 써서 원래는 이걸 훈련용이고 군사용으로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안에 내부 장비는 다 전투용으로 만들고 이미 놓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쓰고 있던 스웨덴 전투기랑 미국 전투기가 수량이 모자르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T-50을 투자했다. 태국 공군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기존 전력을 몇 배씩 향상시켰고 T-50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는데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측 핵심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했을 때 F-16이나 그리펜 같은 고급 전투기랑 동일한 임무, 아군이 있거나 아군이 보호한 데서 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영내 그 깊숙한 데 침투를 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F-16이라든가 그리펜보다 T-50이 절반 이하의 가격이거든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동등한 임무를 투입할 수 있다. 그것을 태국 공군이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태국 공군은 현재 T-50 TH를 14대 보유하고 있는데 4대, 8대, 2대 요 중에서 이번에 실전이 투입된 거는 그 후반부에 계약한 10대 정도를 투입했다고 해요. 요게 장비를 내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나이퍼라고 불리는 미국의 노키드 마틴에서 불리는 그 정밀 유도 포드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랑 레이저 그 조사기가 같이 있어가지고 정밀 유도를 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요거를 사용했다고 하고 지금 2028년까지 추가적으로 2대를 더 구매해서 20대를 갖춘 거 하나, 그 다음에 18대 이상의 추가 FA-50 구매 협상도 있는 것을 제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1차랑 2차 전투 벌어지던 사이에 태국에 방문해서 태국 전문가들과 현지 업체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기 가격대로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태국이 증명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태국이 먼저 더 추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T-50 이미 주문한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훈련기가 어떻게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지 아니까 걔네들의 동남아 추가 수출도 크게 기대됩니다. 실제로 제가 11월 달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태국 공군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국방타관이 카이 부스에 공군 와가지고 T-50이랑 FA-50 물어보고 갔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동남아에서 아주 사랑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격세지감인 게 T-50 처음에 수출할 때 이탈리아의 뭐 이상한 저기 훈련기 싸구려랑 경쟁할 때 저기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저기 그냥 일반 자동차면 되지 페라리가 뭐 필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T-50이 너무 고성능이다 비싸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투기도 되고 훈련기도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F-16보다 훨씬 싸고 좋은 거잖아요. 아반떼 N의 역설, 이 브랜드를 얘기하면 되는데 아반떼는 좋은 차량이죠. 아반떼 N이 일반 아반떼보다 비싸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트랙에 나가나 트랙 그 실전 레이싱을 할 때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차가 없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안 할 때는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인 것이 대한민국 K방산 무기들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군사 수출 분야에서 아무리 스펙 좋고 훈련에서 검증돼서도 실전을 했냐 안 했냐를 정말 중시한다고 하는데 T-50 요번에 폭격 임무에 성공한 거잖아요. 전에 필리핀에서 FA-50으로 성공한 거고. 그럼 이게 앞으로 우리 T-50 나가서 KF-21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T-50이 폭격했었는데 KGGB를 안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게 태국이 KGGB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구매한 게 아직 태국 공군에 전달이 안 된 거 하나가 있고 KGGB가 우리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핵심 그 센서라고 할 수 있는 GPS 수신기
요게 항제밍 처리라는 게 안 돼 있어요. 항제밍 처리라는 거는 GPS 제머라든가 전파 방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위성 항법 전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걸 좀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이런 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미사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KF-22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은 수출이 문제예요. 미국산 무기랑 무장을 좀 하려다 보니까 미국이 수출 승인이 안 내주면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T-50, FA-50 성능이 좋아도 구매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큰 걱정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럽산 무기를 FA-50에 통합해가지고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공군이 운영 중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KF-21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독일산 AIM-2000이란 건데, 요거를 이제 필리핀 계속 핑퐁해야 돼. 계속 태국 공군의 FA-50에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대지, 공대공 여러 가지 임무에 들어가려면 추가 미사일 통합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외국산, 유럽산 무기를 통합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국산 미사일 개발이 완료돼서 FA-50이 국산 무장으로 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요게 잘 달성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수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투기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아주 큰데, 이게 미사일이 한국산이 아니니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산은 통합이 안 되고 있고, 유럽산은 생산 주문이 많이 밀리는데, 우리 항상 K방산 이야기하면서 유럽산 무기는 늦게 나온다 하잖아요. 유럽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10년 걸리니까 진짜. 그래서 한국 K방산 전투기를 수출하려는데 비행기는 빨리 오는데 미사일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국산 미사일 개발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제발 군 당국자도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사일 개발에 제발 좀 예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휴전이 됐지만 국경지대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전 이후 두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은 어떤지, 또 이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지, 현재 양국의 국경 긴장 상황을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27일에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게 양측 현재 진지를 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지 싸움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국경선 유지하고 추가 전력을 배치 금지, 그리고 공동 지뢰 제거 작업을 협력하고 도발적 행동 및 일체의 무력 사용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이제 그러면 국경 문제가 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1월 6일 현지 시간 오전 7시 25분에 태국군 한 명이 국경 지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태국은 캄보디아가 박격포를 태국 쪽에다 쏴가지고 이 군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캄보디아는 실수로 쐈다. 아니, 실수로 박격포 쏘면 어떡해. 그거는 쏜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예, 그래서 태국군이 한 명이 파편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태국 군부는 캄보디아의 유사 사건 재발 시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우발 사고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됐지만 이런 일이 정말 황당하잖아요. 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네. 예. 쐈다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저는 국경 문제가 재발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양국 모두 진지해서 병력을 추가 증원 안 했지만 유지를 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중심의 임시 관찰팀이 둘이 싸우는지 감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깨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40만 명이 여전히 이제 자기 집을 버리고 지금 난민 상태로 뭐 사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있다고 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불안해가지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둘 나라가 양국의 국경선을 정확하게 해결이 꺼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재문제인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기자님, 끝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K방산 소식뿐만 아니라 국제 정체나 이제 분쟁에 대한 분석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분석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내용이 아니고 투자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조사하고,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만 열심히 잘 조사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네, 신뢰받을 수 있는 참기자 김민석 기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